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13주차 2교시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이어가지고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총 수요의 미시적 기초는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 노동시장과 총 공급에 있어서 그 미시적 기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화폐 시장에 대한 그 미시적 기초 두 가지 보겠습니다. 또 좀 내용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하나로 엮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꼭 봐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만 추려가지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본 내용이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평생 효용 극대화하고 소비함수 도출했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역시 투자함수 도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실질 총 수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 측면인데 공급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 총 공급을 갖다 봐야 되는데 그 실질 총 공급은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으로부터 이제 노동 수요 함수를 갖다 도출하죠. 노동 수요 함수하고 노동 공급 함수 이걸 도출해가지고 또 총 생산 함수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질 총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의 동시 균형 관련해 가지고 실물 부분의 균형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해 가지고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좀 공부하실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없던 내용들이에요. 최근 들어와 가지고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가 특히 중시가 되면서 국내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엔 거의 없던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최근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보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함수 도출합니다. 노동 수요자가 누구죠? 기업이죠. 노동을 수요하는 것은 기업이고, 자,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역시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로부터 노동 수요를 갖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1기, 2기 따져봅니다. 1기의 이윤 함수입니다. 자, 1기의 이윤 함수 파이1은 뭐죠? 앞에서 봤던 겁니다. 이거는 y1 마이너스 w는 1기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1기 임금 얘기하는 것이고 1기 임금 곱하기 1기의 노동량입니다. 노동 투입량만큼 이제 비용이 나간 거죠. 거기서 이제 투자를 뺀 것만큼이 1기의 이윤 함수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입니다. 총 생산함수 해가지고 Y1은 G1, G가 뭐였죠? G는 총 요소 생산성이었죠. 총 요소 생산성이고 이제 펑션 K1L1입니다. K1L1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W1은 1기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고 W1이 1기의 임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이윤함수입니다. 2기 이윤함수인데 2기의 경우에는 뭘 고려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률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기의 이윤함수 해가지고 파이2인데 이것은 자 2기의 총생산 Y2 마이너스 W2 곱하기 L2 한 다음에 여기서 자본에 대한 2기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역시 1 마이너스 D 뺐죠. D를 뺐으니까 이제 이거 더해서 나오는 겁니다. 더해가지고 1 마이너스 D K2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2기의 총 생산함수는 Y2 해서 G2 펑션 K2 L2입니다. 2기의 경우에 이제 1기하고 2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 지난 다음에 남은 자본은 소비재로 전환돼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팔린다고 그랬었죠. 가지고 이제 여기서 W2 그 생산량인데 생산량이죠. 이게 생산량 해가지고 W2를 갖다 곱하게 되면 이제 2기의 임금 해가지고 금액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기의 이윤함수하고 2기의 이윤함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나왔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하고 value는 파이1 더하기 자 2기의 거니까는 현재 가치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거죠. 2기의 것만 현재 가치 구해가지고 파이2 나누기 1 더하기 R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자 1기의 임금, 2기의 임금 대비해가지고 파이1을 갖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1은 Y1 마이너스 W1 L1 빼기 I가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Y1 나왔습니다. Y1 아까하고 똑같은데 단지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LD L1 그러니까 LD1이죠. LD1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W1은 1기의 임금
다음에 파이2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y2 빼기 w2 곱하기 l2에다가 1-dk2에 갖고 나왔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시는데, 이 이윤을 갖다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1기와 2기의 고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해가지고 요게 들어간 겁니다. LD1 하고 여기서 LD2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고용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있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하고 임금하고 같은 수준에서 고용량을 정한다는 것은 아시죠?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예컨대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한다.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죠. 그 생산량의 증가분이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가지고 이걸 시장에다가 판매했을 때 얻는 돈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 얻는 것은 그만큼이고 나가는 것은 임금만큼 나가죠. 명목 임금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하고 명목 임금하고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용량, 즉 노동 수요량을 정하면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실질 임금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P로 나누면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목 임금 P를 물가로 나누면 뭐가 돼요? 실질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MPL, VMPL 이퀄 명목 임금 또는 MPL 이퀄 실질 임금이죠. 여기서 고용량을 정할 때 이윤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미시경제학 할 때 노동시장 공부할 때 보셨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은 자, 현재 가치,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 자, 앞에서 나왔던 V입니다. 현재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한 고용량 LD1, LD2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 수요량이죠. 1기와 2기의 노동 수요량을 선택하는데 이럴 때 노동 수요의 최적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MPL1 equal W1 1기입니다. 다음에 2기에는 MPL2 equal W2가 되겠죠. 이게 고용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윤 극대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 수요 함수 해가지고 현재 1기의 노동 수요를 갖다 결정하는 최적 조건은 MPL1 equal W1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W1이고 실질임금 표시했습니다. 실질임금은 노동 수요 곡선이죠. 가로치고 이제 노동 수요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MPL이 체감하잖아요. 여기서 노동 수요 곡선 나오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 이게 바로 MPL 곡선입니다. LD 해서 노동 수요 곡선인데 이게 바로 MPL 곡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MPL은 체감하죠. 체감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노동 수요량이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1기에 실질 임금이 상승한다. 그럼 노동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노동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 다 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최적 조건은 MPL1 equal W1이라고 했고, 그럼 만약에 이때 주어진 실질 임금 수준에서 1기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 총 요소 생산성은 기술 진보 얘기하는 거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MPL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MPL이 증가합니다. 물론 1기 노동의 한계 생산해가지고 MPL1이 증가해가지고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죠? 노동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노동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G1에서 G1 프라임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 수요의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단 앞에서 봤던 그 생산함수, 총 생산함수에서 파악했던 요소 생산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재 노동 수요는 현재 실질 임금의 감소함수입니다. 우하향했죠. 그 다음에 또 현재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함수죠. 물론 요거는 외생변수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외생변수고 곡선 자체를 갖다 우측 이동시키는 거죠.
반면에 현재 실질임금은 내생변수입니다. 내생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임금의 감소함수고 현재 총요소 생산성 G의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함수입니다. 현재 실질임금하고 현재 총요소 생산성 두 가지의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LD1을 갖다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입니다. W1, G1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W1과 관련해서는 W와 관련해서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고 이건 이제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노동 공급 함수를 갖다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자는 누구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고 노동자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죠? 노동자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주어진 시간을 둘로 나눠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노동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갖다 즐기겠죠. 그래서 노동자는 항상 노동과 여가 간의 선택입니다. 노동을 하면 소득이 나오죠. 노동을 하면 임금을 갖다 받고 임금은 노동자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가지고 소비하게 되면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런데 노동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잖아 일하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가가 있는데 여가는 노동 시간을 뺀 나머지는 다 여가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여가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모형이 여러분들이 그 미시경제학 할 때 공부했을 겁니다. 자,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노동 여가 모형이 아니라 뭐요? 소득 여가 모형. 왜냐면 노동을 하게 되면 소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자, 소득 여가 모형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 모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과 여가 사이에 그러니까 소득,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 세로축에 소득을 표시를 하고 가로축에다가 여가 시간을 표시를 해요. 가지고 갖다가 소득 여가 모형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노동 공급량을 정하는 이런 모형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모형 자체가 무차별 곡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 최적화라는 게 뭐예요? 미시경제학에서 최적화.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뭔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아니면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마찬가지로 기업은 주어진 비용 제약 조건 하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 가지고 또 등량 곡선 가지고 살펴볼 수 있죠. 같은 모형을 여기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여가 사이의 무차별 곡선 또 예산 제약선 이걸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니까 노동자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노동자. 왜냐하면 소득을 얻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또는 노동자는 주어진 총 시간 하나를 이를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눈다. 이럴 때 노동자의 평생 효용함수입니다. 이것도. 평생 효용함수인데 평생 효용함수를 갖다 결정하는 게 일단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C1, C2였죠. C1, C2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C1, C2에다가 뭐요? L1, L2가 더 추가가 됩니다. L1, L2를 통해서도 소득을 얻으니까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1기의 경우에는 U, C1, L1 하고 2기의 경우에는 U, C2, L2 해가지고 2기 효용함수입니다. 두 기간 효용함수를 더하게 되면 이것이 평생 효용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평생이라고 했지만 그 평생을 두 기간으로 나눠서 보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뭐요? 평생으로 확장하면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U라고 하는 함수, U는 당연히 증가함수입니다. 효용함수죠 이게. U가 효용함수, 평생 효용함수입니다. 평생 효용함수인데 효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증가함수인데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산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본량을 증가시키거나 노동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증가분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건 뭐였습니까? 한계 생산 체감이었죠. 여기서는 한계 효용 체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1은 C1기의 소비라고 하는 거 하면서 봤었고 그 다음에 C2는 2기의 소비가 되겠죠. 그럼 이제 L1은 1기의 여가입니다. 레저예요. L1은 1기의 여가. 우리가 대문자 L은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자 L은 노동량이고 레저 해가지고 여가는 레저라고 해서
소문자 L로 표시를 합니다.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거 노동이라고 했는데 이거 노동이 아니라 레저입니다. 레저도 효용을 주잖아요. 여가라고 하는 게 만족을 주잖아요. 그렇죠?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소비도 만족을 줍니다.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 가지고 이거 갖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서 얻는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여가는 여가 자체대로 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L이 노동이 아니라 스몰 L, L1, L2 마찬가지로 여가입니다. 1기의 여가, 2기의 여가죠. 그래서 L1은 1기의 여가, 또 1기의 여가. 그러면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노동 공급이에요. 그래서 L1을 1기의 여가라고 했을 때 1-L1 하면은 나머지가 뭐예요? 1기 노동 공급입니다. LS1, LS1. 마찬가지로 2기 여가를 갖다 L2라고 한다면 L2는 1-L2 해가지고 뭐예요? 역시 LS2가 되는 겁니다. 2기 노동 공급.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먼저 소비자의 1기 예산 제약식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1기 예산 제약식 나와 있죠. 예산 제약식도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1기 예산 제약식. 자, C1 더하기 S죠. 1기에는 C1 더하기 S. 근데 C1 더하기 S인데 1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본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죠. 1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본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1 곱하기 1-L1. 이게 1기 노동량인데 1기 노동량에다가 W1만큼의 1기 임금 곱하면 이게 임금소득이죠. 요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본소득. 요거는 임금소득이에요. 임금소득에다가 더하기 이제 파이1 1기의 이윤 빼기 세금 내야죠. T1입니다. 그래서 이거다가 우리가 1기 소비자의 1기 예산 제약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기 예산 제약식인데 이제 소비자하고 노동자하고 기업 입장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예산 제약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기 예산 제약식인데 2기 예산 제약식에서는 S는 없죠. 당연히 S는 없고 그래서 C2 해가지고 W2 곱하기 물론 A0는 1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1기 예산 제약에 포함됐으니까 2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A0가. 가지고 있는 대신 W2 곱하기 1-L2 더하기 그 S에 대해서 뭐예요? 미래가치죠. S의 미래가치가 여기 들어갑니다. S의 미래가치 해가지고 1기 후의 가치니까 얼마예요? 1 더하기 R입니다. 더하기 파이2 T2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평생 예산 제약식인데 평생 예산 제약식은 C1하고 C2 고려해야 되는데 C2의 경우에는 1기 이후니까 현재 가치 구해야죠. 그래서 평생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C1 더하기 C2인데 C2는 현재 가치. 그래서 C2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됩니다. 가지고 A0 더하기 W1 1-L1 파이1 빼기 T고 요건 2기니까 현재 가치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구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해서 값을 갖다 구합니다. 뭐 시계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이따 이제 모형 나온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비자의 평생 예산 제약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경제 현상을 갖다 분석한다. 그럼 그 분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리적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수리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양하게 전개하고 또 해석하고 또 식을 갖다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쓰면 아주 이게 논문이 되는 거죠. 뛰어난 논문.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대개 국내에서는 그 외국 학자들이 만든 모형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국내에 적용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창조적인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없던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분석한다. 그게 바로 컨트리뷰션이 큰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노벨상도 받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봤던 루카스 봤는데 루카스는 진짜 지금까지 전혀 없던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제시한 거예요. 모형도 그렇고 제가 아주 그냥 가장 대표적인 천재 경제학자라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전혀 없던 걸 갖다가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제시하지 않나 루카스 비판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시한 거죠. 어떻게 소비함수의 계수가 변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졌던 걸 갖다가 다 까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창의적으로 논문도 쓰고 이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죠.
앞으로 또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공헌한 게 꽤 많아서. 그러니까 다른 모형 가지고, 다른 업적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이렇게 모형에 나와 있는 시계 연연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제 결론하고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소비자의 평생 예산 제약식.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나중에 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자, 소비자의 평생 예산 제약식 나왔습니다. 평생 예산 제약식. 그럼 이제 자, 일기의 소비와 여가 사이에 최적의 선택 조건이 나왔습니다. 일기 소비 여가 선택의 최적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게 소득과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축에다가 소득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소득을 표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다가는 이제 노동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가 시간을. 그래서 노동 공급의 선택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예산 제약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에서 이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W1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W고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한계 대체율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비 여가 선택의 최적 조건 해가지고 자, 소비 여가 사이에 한계 대체율인데 여가 L1 일기의 여가 L1 일기의 소비 C1 간의 한계 대체율하고 일기의 실질 임금이 같다는 거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계 대체율이 더 크다 임금보다. 임금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건데 나가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현재 여가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가로축이 여가 시간입니다. 가로축이 여가 시간. 그래서 현재 여가를 갖다가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얻는 한계 편익이 한계 기회비용. W1이 한계 기회비용이에요.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의 기회비용이 뭐예요? 여가 1시간을 즐기면 노동 1시간을 못하는 거고 노동 1시간을 못하면 1시간 임금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가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가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그때 얻는 한계 편익이 한계 기회비용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가가 주는 만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현재 여가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여가를 늘리면은 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기회비용이 더 커요. W1. 그래서 한계 편익보다 한계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가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여가를 줄여야만 효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노동 공급 함수 그래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여가 시간입니다. L1기의 여가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제 소비가 됩니다. 여기다 원래 이제 소비 대신 소득을 보통은 이제 포함시키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석 목적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 간의 선택해갖고 모형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에 이제 소득 대신 소비를 갖다 표시를 합니다. 이랬을 때 자, C1하고 L1 사이에 예산 제약선이 있습니다. 예산 제약선이 있고 그 기울기가 바로 실질임금이에요. 물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자, 실질임금 W1이 바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자, 소비 여가 사이에 무차별 곡선이 있죠. 그래갖고 처음에 균형점은 A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질임금이 상승한다는 거죠. 실질임금이 상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자, 노동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에서는 접하니까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접하니까 MRS L1, C1하고 W1이 똑같죠. W1 똑같습니다. W1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질임금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은 똑같습니다. 요 점은 여가 시간 똑같은데 실질임금이 상승하니까 뭐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커진 거예요. 기울기가 커져가지고 예산 제약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초에는 이제 여기 C1이고 요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 선택인데 C1 프라임이 나와 있죠. C1 프라임. 그래서 일단 일기의 임금이 상승해가지고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2로
W2로 실질 임금이 상승해가지고 W2 프라임으로 상승해가지고 예산적 대각선의 기울기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됩니다. 여기 접해가지고 균형점이 A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게 되면 자, 1기 실질 임금의 상승에 여기서도 이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따져야 됩니다. 그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구분하는 것은 자, 그래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구분할 때는 여기 지금 보라색의 예산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전의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그대로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그 평행 이동한 것만큼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소득 효과예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대체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 실질 임금 상승의 기간 내 대체 효과 나와 있습니다. 기간 내 대체 효과인데 자, 대체 효과는 뭐예요? 여가 대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가 시간을 줄이겠죠. 실질 임금의 상승이라는 게 곧 여가의 기회비용이에요. 실질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면 실질 임금을 갖다 포기하는 거니까. 따라서 현재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죠. 그럼 현재 일기 여가를 어떻게 하나요? 줄이죠. 대신 자, 소비가 증가합니다. 노동이 증가해가지고 소비가 증가한다. 반면에 일기 실질임금 상승에 소득 효과가 있는데 소득 효과의 경우에는 둘 다 증가시켜요. 실질임금이 상승했으니까 자, 이전보다 노동을 적게 해도 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으니까 여가 시간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정상제입니다. 정상제일 때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간 내 대체 효과가 지금 대체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 시간은 줄이고 소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 효과의 경우에는 둘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 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큰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간을 갖다 분석할 때도 개인의 노동 공급을 갖다 분석하는 경우에도 보통 이제 노동의 공급선은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우상향할 때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거예요. 그렇지만 예컨대 임금이 아주 높아가지고 아주 높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선이 우하향해가지고 개인의 노동 공급선이 우상향하다가 뒤로 꺾이게 돼요. 그렇지만 이건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는 거죠. 이럴 때 노동의 공급선도 원래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간 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여가가 감소하겠죠. 여가가 감소한다는 말은 그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 공급선. 그래서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이럴 때 우상향하고 반대로 임금이 아주 높을 때는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하향하게 되는데 우상향하다가 우하향한다. 그럼 뒤로 꺾이는 거 아니에요. 후반 굴절한다고 하는데 후반 굴절하는 부분에서는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해가지고 이럴 때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선이 우상향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 이자율의 상승이 현재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따져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율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1기하고 2기 차이고 현재가 추구하려면 당연히 이자율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1기하고 1기와 2기의 상대 가격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기와 2기의 상대 가격 해가지고 이건 W2지만 1기 거니까 1기의 임금이니까 2기에 판단하려면 뭐예요? 1기 임금 W1에다가 1 더하기 이자율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가치가 비교가 직접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MRS L1, L2입니다. MRS L1, L2 해가지고 1기 여가와 2기 여가 간의 한계 대체율이에요.
1기 여가와 2기 여가 사이에 한계 대체율 해가지고 이것이 상대적인 임금이죠. 상대 가격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W2하고 W1의 상대 가격인데 상대 임금이죠. 근데 이제 1기의 경우 1 더하기 R 해가지고 해줘야 이제 그 시간 비교가 됩니다. 자,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R이 커진 겁니다. R이 커지니까는 뭐예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커지겠죠. 오른쪽이 더 커집니다. 얘기는 곧 뭐예요? 자, 미래 여가 대비 현재 여가의 한계 편익이 미래 여가 대비 현재 여가의 한계 비용보다 작죠. 작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재 여가를 줄여야죠. 현재 여가의 한계 편익이 작으니까 현재 여가를 줄이고 대신 미래 여가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현재 여가를 줄인다는 말은 현재 노동을 늘리고 미래 여가를 늘린다 이 말은 그 미래 노동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흔히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현재 여가를 줄이고 미래 여가를 늘린다. 그 말은 곧 현재 노동을 늘리고 미래 노동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다가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는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질 이자율 상승의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 여기서 이제 저축자하고 차입자를 갖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자, 우리가 예산제약선에서 위에 있는 것이 저축자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차입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축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가를 증가시키고 저축자 현재 여가를 증가시킵니다. 저축자니까 현재 여가를 증가시키고 현재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반대로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반면에 차입자는 뭐예요? 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가를 줄이고 대신 뭐예요? 현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좀 전에 얘기했었죠. 대체 효과가 클 때는 현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한 겁니다. 이자율이 상승한 결과인데 여기서 이자율은 바로 뭐예요? 외생변수 아닙니까? 이자율은 외생변수. 좀 전에 봤던 모형에서 L1, C1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생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 이자율 상승의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이럴 때는 현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때는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늘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생변수가 변화할 때 이럴 때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외생변수가 변화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대학원생들도 어떤 때는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상하게 뭐 자꾸 질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을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동 공곡선이 이럴 때는 우측 이동한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1기 노동 공급이 건두고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자율의 함수로 파악했을 때 L1, LS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로축의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노동 공급 함수니까는 가로축은 노동량, 세로축은 뭐예요? W1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향하는 노동의 공곡선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노동의 공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했을 때 노동의 공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현재 노동 공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뭐의 함수죠?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다. 또 실질 이자율의 증가 함수입니다. 또 평생 부의 뭐죠? 감소 함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현재 노동 공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현재 노동 공급,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라는 거 이해가실 거고 또 지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실질 이자율의 증가 함수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면 노동 공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또 평생 부의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부가 증가하면 평생 부가 증가하면 일 적게 하죠. 여가를 즐기고. 그래서 평생 부의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 그냥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일기의 노동 공급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LS1 equal W1 R PV의 함수입니다. 이럴 때 둘은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평생 부의 경우에는 감소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함수를 다 도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을 볼 차례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 그래서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과 균형 실질임금이 결정됩니다. 실질임금과 고용량이 동시에 결정되죠. 노동시장의 균형은 워낙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일기의 노동 수요 함수. 노동 수요 함수는 뭐의 함수였죠? W1과 G1의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의 노동 공급 함수는 좀 전에 본 것처럼 W1, R, 평생 부의 함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원래 고전압화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임금의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초과 수요는 즉각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실질임금이 즉시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 있게 되면 실질임금이 즉시 하락하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즉각적으로 해소가 된다. 신축적으로 조정되니까 당연히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원래 고전압화 입장은 그런 겁니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그럼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된 거예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된 그 실질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죠.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자, 균형 고용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이게. 그럼 실업자가 없느냐? 실업자 물론 있죠. 근데 그 실업자는 뭐예요? 자발적 실업자죠. 시장에서 결정된 그 실질임금 그거 받고는 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업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자발적 실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압화의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자, 세계 대공황까지 이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전압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아서 실업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케인스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시간 좀 더 지나면 우리 실업자 다 굶어 죽는다.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해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업자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라 이거죠. 그래서 고전압화 이 주장을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케인스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뭐 그림이야 가장 간단한 그림이죠. W1, L1이고요.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곡선. 노동 공곡선은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지고 저 균형점에서 균형 실질임금 또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형 고용량 이 상태가 바로 뭐야?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총 공급과 실질 이자율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총 수요와 실질 이자율은 봤었죠. 수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노동시장하고 총 공급 보기 전에 그 총 수요하고 실질 이자율 개념을 갖다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공급하고 실질 이자율 간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현재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이에요. 이건 이제 YS라고 표시를 합니다. 원래 앞에서 봤던 공간이 세로축은 이자율, 총수요 얘기했을 때 세로축은 이자율, 가로축이 국민소득 Y였죠. 근데 원래 이자율과 국민소득 공간에 표시하는 게 뭐죠? IS 곡선하고 LN 곡선이죠. 근데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고 또 LN 곡선은 뭐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배합점을 연결한 선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공급을 갖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S 곡선, LN 곡선 이런 얘기 안 쓰고 또 근데 ISLM의 균형점에서 나오는 게 ISLM의 균형점에서 총 수요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총 수요를 갖다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해가지고 AD 또 총 공급은 이제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해가지고 AS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공급을 갖다 파악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YS라고 하는 부호를 쓴 겁니다.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 원래 그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도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YS라고 많이 표시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45도선이 바로 이제 YS 곡선인데 여기서도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YS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죠. 총 공급을 갖다 결정하는 게 뭡니까? 총 공급은 노동시장의 균형과 노동시장의 균형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고용량이 결정되면 그 고용량이 총 생산함수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총 공급이 결정된다. 지금 여기 원래 슬라이드에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고 하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위에 있는 식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뭐냐면 좀 전에 봤던 노동시장의 균형식이 있었죠. 노동시장의 균형 방정식 해가지고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일치할 때 그 균형식이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생산함수입니다. 총 생산함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G, YS인데 G 곱하기 F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로가.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가지고 K 그리고 LT 자 수식으로 작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들 때 수식으로 작성한 건데 이상하게 이게 뭘 그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걸어놨는지 뭐 글씨 뭐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뭐 이런 걸 좀 어떻게 걸어놓은 건데 잘못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재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에는 생산 노동시장의 균형식 제시가 되어 있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식 그래서 LD equal LS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총 생산함수가 나오는데 YS G 펑션 KLD입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온 건데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 책에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총 공급 곡선 해가지고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R과 Y 공간에다 표시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 표시하는 총 공급 곡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균형이 위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균형입니다. 임금 W고 가로축은 노동량. 그럼 여기서 고용량이 결정되면 노동시장의 균형 LD하고 LS 이 자리 함수인 LS에서 균형 고용량이 결정됐죠. 이 균형 고용량이 이게 총 생산함수입니다. 가로축은 L이고 세로축이 뭐예요? Y잖아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게 L1이 반영되면 총 생산함수에서 국민소득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Y1이라는 얘기죠. Y1.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기서 이자율이 R1입니다. 이자율이 R1. 이자율이 R1일 때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은 L1이고 노동시장의 균형 고용량이 L1이니까 국민소득은 얼마다? Y1. 가지고 실질 이자율이 R1일 때 총 공급 측면의 국민소득은 얼마? Y1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야. R1, Y1. R1. 또 Y1. 이거 배합점이죠. 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자, 총 공급 곡선을 갖다 그릴 때 필요한 점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실질 이자율이 변화합니다. R1에서 실질 이자율이 변화한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노동의 가치가 미래 노동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미래 노동 가치에 비해서 현재 노동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현재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 공급의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이 R2가 되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이동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균형 고용량 L2로 증가했죠. 그럼 균형 고용량 L2가 증가한 것이 총 생산함수에 반영이 됩니다. 총 생산함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산출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산출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산출량이 Y2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량은 L2로 증가했고 L2로 증가하니까 산출량은 Y2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R2일 때 국민소득은 얼마? Y2입니다.
그래서 요 점 또 연결한 거죠. 여기다가 R2하고 Y2 연결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R2하고 Y2를 갖다 연결한 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율이 R1일 때 나왔던 요 점하고 이 R2일 때 나왔던 요 점, 이걸 연결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YS.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시장의 균형과 총 생산함수, 노동시장의 균형이 총 생산함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자, 이자율과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갖다가 AS 곡선으로 다 도출하는 겁니다. AS가 아니라 YS 곡선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총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YS 곡선이 도출됐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총 수요와 실질 이자율 해가지고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총 공급 함수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가지고 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실질 총 공급 곡선을 이동해가지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요인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최초의 균형에서는 이자율이 R1, 그 다음에 임금 W1, 고용량 L1 이걸 반영해서 국민소득이 Y1 총생산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점이 나왔죠. 자, 이 곡선을 갖다 이동시키는 요인이에요. 실질 YS 곡선을 갖다 이동시키는 요인. 이걸 파악해 봐야 됩니다. 뭘까요? 현재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이자율은 주어졌는데 이자율은 똑같아요. R1 똑같은데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만약에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자, 생산물 시장이니까 정부 지출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자, 소비자의 조세 부담, 현재 가치로 나타낸 소비자의 조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당연히 정부 지출 증가하면 세금도 한번 내야 되는 거죠. 지출은 증가했다면 그 지출을 위한 재원이 뭐예요? 조세 아닙니까? 그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조세를 갖다 많이 냈다. 평생 부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평생 부가 감소함으로써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의 소득 효과예요. 이때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음의 소득 효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여가는 감소하고 대신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의 우측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자, 우측 이동하니까 고용량이 어떻게 했나요? 증가했죠. L2까지. 지금 이자율은 R1 그대로입니다. R1 그대로인데 고용량이 증가해가지고 L2로 증가했다. 그럼 국민소득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국민소득이 Y2로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Y2로 증가한 것은 이자율은 여전히 R1인데 국민소득만 Y2로 증가한 거예요. 이자율은 똑같은데 국민소득만 증가했다. 바로 뭐죠? YS 곡선의 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YS 곡선이 YS1에서 YS2로 이동한 거죠. Y2로 증가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주어진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니까 평생 부가 감소할 것이고 평생 부가 감소하니까 음의 소득 효과죠.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Y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통해서 자, 균형 세 가지 나와 있죠.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 YD 이퀄 YS입니다. YD 이퀄 YS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는 뭐예요? C 더하기 I 더하기 G입니다. G까지 포함했죠. 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제 YT가 되는 것이고 YT고 요거고 YT 요거고 그 다음에 YS는 뭐예요? 총 공급이니까 이거죠. 자, 일치합니다. 그래서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퀄 G 펑션 KL. 예, 노동시장의 균형식입니다. 좀 전에 안 보였던 겁니다. LD 근데 뭐예요? WG 함수죠. 그 다음에 LS는 WR의 함수죠. 자, 정부의 예산제약식입니다. 정부 예산제약식은 자, G 더하기 1 더하기 R인데 전기의 이자율이죠. 전기의 이자율에다가 전기의 본드입니다. 가지고 더하기 T 더하기 B입니다. 예산제약식 앞에서 본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점을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걸 종합한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은 이겁니다. 맨 위에 거. 이래서 이제 자, 노동시장의 균형 일단 여기서 폐쇄경제입니다. 실물 부분의 균형인데 폐쇄경제를 대상으로 해갖고 노동시장의 균형 LD고 이건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은 이자율의 함수. 갖고 이제 균형 임금, 실질 임금, 균형 고용량 정해지고
이건 생산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요? R하고 Y죠. R과 Y. 가지고 이자율이 R0일 때 균형 미스트 Y0라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노동시장의 균형과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총 공급의 균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부문의 균형 맞습니다. 근데 실물 부문의 균형에 포함됐던 변수가 뭐가 있었죠?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고전압하는 이자율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만약에 정부가 없다고 하면 대부자금의 균형은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은 뭐죠? S equal I예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물 부문의 균형과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을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실물 부문의 균형을 가져오는 실질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LS에 포함된 실질 이자율을 갖다가 이제 이걸 매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전압화 모형의 일부를 갖다 구성하는 게 고전압화 대부자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고전압화의 대부자금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압화의 이자율 이론을 실물적 이자론이라고 하는 거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된다. 고전압화의 실물적 이자론. 근데 케인즈의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뭐가 결정되죠?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되죠. 그렇게 입장이 차이가 큰 차이를 갖다 보입니다.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는 것도 균형 국민소득의 가장 단순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케인스의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되죠. 이게 바로 케인스의 뭐예요? 유동성 선호설입니다. 아주 특히 큰 견해 차이를 갖다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물 부문의 균형을 가져오는 실질 이자율이 있습니다. 실물 부문의 균형을 가져오는 실질 이자율, 이게 바로 이제 LS 곡선의 변수로 포함됐던 겁니다. 근데 그 실질 이자율이 바로 뭐예요? 고전압화의 균형 이자율이죠. 예, 바로 고전압화의 대부자금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이자율이다 이거죠.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은 뭡니까? 이제 정부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정부까지 포함시켰으니까 I 더하기 G-T equal S입니다. 이거 이자율 함수고 이자율 함수죠. 이거는 정부 구입 마이너스 조세가 되는 거죠. 정부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민간 투자와 재정 적자의 합이에요. G 빼기 T니까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의 합이고 이로부터 대부자금의 수요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SR은 뭐예요? 민간 저축 아닙니까? 민간 저축을 통해서 대부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게 고전압화 모형의 기본입니다.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 세로축은 이자율입니다. 가로축은 대부자금의 양이에요. 가지고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 해가지고 균형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대부자금설 또는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 관련해 가지고 총공급하고 실질 이자율 간의 관계를 갖다 정리해 봤습니다. 2절이 여기까지죠. 9장의 2절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9장의 3절이 바로 화폐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시장의 미시적 기초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화폐 기능은 다 뭐 경작할 때 하셨던 것처럼 화폐 기능은 교환의 매개 기능이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또 회계단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걸 또 뭐 5개, 6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요새 교과서에는 자, 3가지가 나오면서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2가지다. 교환의 매개 역할, 가치 저장 수단. 근데 이 중에서 강조하는 기능도 다르죠. 예컨대 고전압화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기능만을 강조해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반면에 케인스의 경우에는 뭐예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또 주장과 이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전압화의 입장, 고전압화는 기본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옆에서 본 겁니다. Neutrality of money. 화폐는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화폐라고 하는 게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물 부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베일에 불과하다. 베일. 거의 있으나 마나한 얇은 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전화파의 이런 입장을 예전 교과서에서는 화폐 베일관이라고 했어요. 화폐 베일관.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베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서 대신 화폐 중립성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화폐는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고전화파의 기본 입장이고, 이거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화폐가 실물 부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고전화파 세계에서는 화폐 부문하고 실물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화폐 부문과 실물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전화파의 이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표 뒤에다 써야 할 내용입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고전화파의 이분성, 영어로 클래시컬 다이코토미라고 합니다. 고전파의 이분성. 그러니까 결국 화폐는 뭐예요? 교환의 매개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화파가 중시하는 기능이 이거예요. 교환의 매개 역할. 근데 케인즈는 가치 저장 수단을 더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전화파 세계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물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케인스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기능을 중시합니다. 자, 케인스는 사람들이 화폐를 갖다 수요하게 되는 동기를 갖다 세 가지로 구분했죠. 사람들이 왜 화폐를 가지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이론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자적 동기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투자적 동기라는 게 뭐죠?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화폐를 갖다 보유하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투자할 목적으로 화폐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자적 화폐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투자적 화폐 수요를 갖다 강조할 때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 기능을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적 화폐 수요는 뭐예요? 이자율의 감소함수입니다. 이미 아는 것처럼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반면에 투자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케인스의 입장하고 고전화파의 입장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엔 밀턴 프리드먼과 기타 프리드먼을 갖다 비롯한 통화주의자의 견해입니다. 프리드먼이 물론 통화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학자죠. 통화주의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입니다. 원래 프리드먼은 뭐죠? 신화폐 수량서를 주장합니다. 고전화파의 화폐 수량서를 지지하면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가지고 고전화파의 극단적인 주장을 좀 완화한 것이 프리드먼의 신화폐 수량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입장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예요? 고전화파의 화폐 수량설,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갖고 앞에다가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적 화폐 수량설의 기본 입장은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고전화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케인스가 강조하는 이자율을 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맨큐의 경제학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화폐 수량설 설명이 나오면서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데이빗 휴미 주장을 했고 화폐 수량설 데이빗 휴미 처음 주장한 거예요. 말로만 주장했는데 이걸 어빙 피셔가 피셔 방정식으로 정리합니다. 피셔가 정리해가지고 MV 이퀄 원래는 PT 거래량이다 해가지고 T라고 한 표를 썼습니다. MV 이퀄 PT다. 근데 그 총 거래량이라고 하는 T가 실질 GDP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 국민소득 가지고 이제 T라고 안 쓰고 그 이후에 Y라고 썼던 겁니다. 소문자 Y. MV 이퀄 P 소문자 Y.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게 어빙 피셔예요. 이걸 지지한 게 프리드먼이다. 가지고 화폐 수량설을 설명하면서 맨큐는 데이빗 휴미 주장했고 어빙 피셔가 정리했고 밀턴 프리드먼이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화폐 수량설의 기본 입장은 지지하면서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케인스가 강조한 이자율까지 포함을 시켜요. 또 이자율은 물론이고 여러 자산의 수익률까지 고려합니다.
여러 자산의 수익률. 그래서 근데 뭐 본드 수익률 같은 것들. 왜냐하면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선택 가능한 자산의 수익률까지 고려해가지고 화폐 수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합니다. 신화폐 수량설. 그래서 신화폐 수량설에서는 일단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 Y하고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케인스의 경우에도 소득과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케인스의 경우에는 뭐예요? 소득보다 이자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자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프리드만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뭐예요? 이자율보다 소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탄력성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케인스의 경우에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크지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작다.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매우 완만하다. 반면에 프리드만은 뭐예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작고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은 매우 가파른 형태다. 그런 입장의 차이를 갖다 보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화폐 공급에 대해서 봅니다. 화폐 공급인데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화폐 공급이라고 할 땐 통화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통화량은 누가 정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때 화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화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폐가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물물교환 경제였죠.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거래 비용이 크게 소요가 됩니다.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현금화돼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할 때 리쿼디티 일반적으로 정의할 땐 그렇습니다. 어떤 자산이 예금이건 증권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어떤 자산이 가치의 감소 없이 가치의 손실 없이 현금화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자산이나 재화와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교환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현금화되는 정도. 어떤 자산이 현금화되는 정도. 가치 감소 없이.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그 자체가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현금 그 자체가 유동성이다. 또는 법으로 정한 법정통화해가지고 레갈 텐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정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폐라고 하는 건 종이 쪽지에 불과하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건데 뭐요? 법으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것이죠. 이런 걸 레갈 텐더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자체가 유동성이에요, 결국. 다음에 이제 유동성에 근거해가지고 화폐를 갖다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보통 거시경제 교과서나 화폐금융 교과서에서는 M1, M2, M3 세 가지로 구분해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근데 나라마다 운용되고 있는 게 다르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M1 좁은 의미의 통화, M2 넓은 의미의 통화, LF 금융기관 유동성에다가 L 광의의 유동성, 리쿼디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폐의 정의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통화량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M1은 좁은 의미의 통화, 거의 현금이나 현금과 마찬가지인 예금 이것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 또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통화인데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예금 통화입니다. 요금을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수시 입출이 가능하면 당연히 뭐 현금이죠. 단기 금융펀드 포함해가지고 M1으로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통화는 아무래도 현금화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예금이 있죠. 원래 필요하지 않은 돈 잠깐 맡겨놓은 게 아니라 돈을 늘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의 통화해가지고 M1에다가 은행의 정기예금, 거주자 외화예금, 수익증권, 금융채 이런 것들 더합니다. 가지고 M2로 정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F 해가지고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유동성인데 이건 금융기관 유동성 해가지고 LF라고 합니다. 역시 M2에다가 더해서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되게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하면은 뭐요? 중간에 안 찾아요. 2년 동안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금화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장기 금전 신탁, 장기.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도. 근데 보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금화 돼요 당장? 아니죠. 물론 이제 경기가 아주 안 좋고 진짜 힘들 때는 요새 같은 경우죠. 그동안 들었던 보험도 다 깹니다. 보험을 다 해약하고서 뭐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 찾아서 쓰려고. 대출 받는 것보다 그게 다 싸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 유동성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광의의 유동성이라고 할 때는 금융기관 유동성에 더해서 국채, 자 회사채는 민간 기업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회사채예요. 그 다음 기업보험 같은 것들이 있죠. 다 포함시킵니다. 기업보험은 물론 이제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CP, 커머셜 페이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의 정의가 다르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통화 공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통화 지표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정한 화폐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화폐 수요 봐야 됩니다.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정한 다음에 그 기준금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은행이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게 화폐 수요가 있죠. 화폐 수요는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그냥 우리가 화폐 수요의 동기, 케인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거래적, 예비적, 투자적 동기 해가지고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라고 하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소득의 증가 함수고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하는 것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의 저축 또는 차익 수단으로 채권과 같은 수익 자산뿐만 아니라 저축이나 차익 수단으로 채권과 같은 수익 자산뿐만 아니라 화폐도 존재하는 경우 두 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입니다. 두 자산 중에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화폐와 채권 중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화폐 시장의 미시적 기초죠. 그래서 미시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화폐와 그 다음에 채권과 같은 수익 자산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먼저 채권 보겠습니다. 자, 채권은 소비자나 정부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건 흔히 우리가 국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소비자도 발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엔 정부가 지급을 갖다 보증하죠. 지급을 갖다 보증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같은 경우엔 날리는 경우도 있죠. 회사가 망하면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한진해운 망할 때 그 채권 회수 못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채권 매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T기에 구입한 채권인데 T기에 구입한 채권은 T 플러스 1기에는 액면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액면가 이상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액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1원당 1 더하기 RT만큼의 원리금을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입니다. 원금에다가 이자 더하니까 1 더하기 RT만큼이죠. RT는 명목이자율입니다. 이 명목이자율 캐피탈 RT가 바로 뭐죠?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인데 명목이자율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실질 이자율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죠. 원금과 이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스몰 rt가 되겠죠. 이제 스몰 rt가 될 것이고 스몰 rt는 실질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물가로 나눈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캐피탈 rt를 갖다가 t 플러스 1기의 물가로 나눈 것이고 요건 이제 기간이 지난 후 t 플러스 1기에 받은 원리금이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는 얼마? t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1은 pt로 나누고요. 이랬을 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채권의 실질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RT, 1 더하기 RT고 나누기 1 플러스 파이가 뭐예요? 파이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물가 상승률. 요 차이예요. T기의 물가하고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1 더하기 파이 T가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폐입니다. 채권과 화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건데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또 근데 이자 수익이 거의 없는 결제성 예금인데, 결제성 예금은 보통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가 거의 없죠. 원래 이런 예금을 갖다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emand deposit 해가지고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원래 화폐금융 교과서에서는 요구불 예금을 정의하면서 이자가 없는 예금이라고 나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자 없어요. 요구불 예금은. 내가 잠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갖다 은행에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맡아주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보관료 받는 데도 있습니다. 남미 국가에서는. 그래서 결제성 예금이라고 해서 보통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간 소비자는 자체적인 화폐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화폐의 수익률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화폐 수익률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실질 수익률을 갖다가 1 더하기 RMT라고 하면 1 더하기 RMT라고 하면 1 더하기 0 1 더하기 0 나누기 1 플러스 파이T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빠졌는데 1 플러스 RT 나누기 뭐예요? 1 플러스 파이T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실질 수익률은 1 더하기 RT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화폐 수익률이 0인데, 화폐 수익률이 0이지만 화폐를 갖다 보유하려고 하죠. 왜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당장 써야 되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뭐요? 지하철 요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유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화폐를 갖다가 수익률은 0이지만 기꺼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자, 이제 우리가 거래의 지불수단,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같은 건데요. 거래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수요 함수를 갖다 도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 지출을 갖다 구성하는 소비자들의 총 지출 Y입니다. 총 지출을 갖다 구성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재 구입, 소비자들의 소비재 구입, 기업의 자본재 구입, 기업은 이제 기계라든가 설비 구입해야죠. 또 그 다음에 정부 구입도 있습니다. 정부 구입.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C 더하기 I 더하기 G 얘기하잖아요. C 더하기 I 더하기 G. 그래서 정부 구입인데, 이런 경우 화폐나 또 신용카드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현실적으로 엄청 많이 이용되잖아요. 근래에는 뭐 화폐 거의 이용하지 않죠. 오히려 화폐 현금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현금 안 받고 카드만 받는 데가 있죠. 자, 인하대학교 자판기도 현금 안 받습니다. 카드만 받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인하대 전체에 있는 자판기 모두 카드로만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동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행에 가져가서 교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것도 큰 돈은 바꿔주지만 뭐 예컨대 5원짜리, 10원짜리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그쵸? 그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거는 기부금 모으는 데 있죠. 은행에 가도 아니 은행이나 아니면 인하대학교 우체국에도 그 동전 모으는 기부하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넣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기부하시면 됩니다. 서랍 속에 오랫동안 처박혀둔 거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부하시면 연말에 다 좋은 일에 쓰이니까 그렇게밖에 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지불수단이 뭐든 간에 P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지불수단에 관계없이 P로 동일하다. 과거에 신용카드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돈을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를 갖다 소비자가 부담하라 이거죠. 지금도 후문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후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커트 좀 하러 갔더니 요금이 12,000원인데 현금 내면 11,000원이다. 이렇게 써붙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지불수단이 뭐든 자, P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급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 고객한테 거래 재화 단위당 부과하는 수수료를 갖다가 Q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한국만큼 신용카드 천국이 없어요. 또 외국은 또 안 그렇습니다. 카드 결제 안 되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뭐 산다. 카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수수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래재와 단위당 부과하는 수수료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자,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량을 결정짓는 게 결국 뭐예요? 자, 신용카드는 XS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Q의 함수예요. 수수료의 함수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한계 비용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면 한계 비용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급 곡선 XS, 자 이제 Q 함수인데 우상향한다고 가정합니다.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럼 이제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입니다. 우리가 다 써보셨지만 거래 대금은 매기 말에 무이자로 은행에 지급됩니다. 무이자로 은행에 지급된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 기업, 정부 세 주체가 있는데 소비자, 기업, 정부는 매기 초에 명목 이자율 R로 저축이나 또는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XDQ인데 이건 수요입니다.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XDQ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구입한 재화의 수량으로 나타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구입한 재화의 수량으로 나타낸 신용카드 서비스의 수요입니다. 수요 함수가 이렇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Y-XDQ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현금으로 구입하는 재화 수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카드 서비스 수요량을 뺀 거니까 전체 총 지출 중에서 Y가 총 지출입니다. 전체 총 지출 Y 중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걸 뺀 나머지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폐로 구입한 재화의 수량이 Y-XDQ입니다. 지불사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신용카드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현금으로 화폐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신용카드 서비스의 한계 편익을 P 곱하기 1 더하기 R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납부하잖아요. 한 달 동안 신용카드 사용한 다음에 카드 사용료는 은행에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넣어서 얻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서 얻는 원금과 이자입니다. 이게. 반면에 신용카드 서비스의 한계 비용입니다. 이건 한계 편익이고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뭐예요? P 더하기 PQ입니다. 수수료 내야죠. 그래서 P 곱하기 1 더하기 스몰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거래 대금이고 신용카드 서비스의 수수료가 PQ고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Q의 비율만큼 수수료 내는 거니까 PQ가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서비스의 한계 비용 자, P 곱하기 1 마이너스 Q 1 더하기 Q. 한계 편익은 자, P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불수단으로 현금도 이용하고 신용카드 함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화폐와 신용카드가 공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 XDQ인데 이거는 자, Q 이퀄 R에서 자, 수평의 형태가 됩니다.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 자, Q 이퀄 R에서 수평이 된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R P 곱하기 1 더하기 R, 여기는 P 곱하기 1 더하기 Q죠. 그러면 Q 이퀄 R이에요. 여기서 Q 이퀄 R. 그래서 Q 이퀄 R에서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이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같은 거니까요. Q 이퀄 R에서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평선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신용카드 서비스 시장에 균형해가지고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XDQ죠. 수평입니다. 수평이고 공급 곡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XSQ라고 그랬죠. 우상향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서비스 시장의 균형은 얼마예요? X스타가 표시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은행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거래재와 단위당 수수료 Q가 있죠. Q에 대해서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곡선은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그리고 자, 신용카드하고 화폐가 공존하는 경제에서 수요 곡선은 수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A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균형 가격은 R이고 균형 거래량은 X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명목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대문자 R입니다. 대문자 R로 표시한 명목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R1에서 R2로 상승했다. 그럼 신용카드 서비스의 균형 가격은 요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R equal small q라고 그랬잖아요. R equal small q인데 R이 상승합니다. R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방이동하겠죠. 그 신용카드 서비스의 수요 곡선이 상방이동하는 것이고, 자,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대신 화폐를 이용한 재화 구입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 말. 화폐를 이용한 재화 구입은 감소한다. 자, 원인은 뭐예요? 명목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자, 신용카드를 갖다가 이용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화폐를 이용한 재화 구입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자, 신용카드 서비스의 균형 거래량 X스타로 표시했죠. X스타인데 R의 함수입니다. 명목 이자율 R의 함수입니다. 그 이때 이제 화폐를 갖다 보면 이걸 뺀 거죠. 전체 지출액에서 전체 지출액 총 지출 Y 중에서 자, 신용카드 서비스의 균형 거래량을 뺀 겁니다. 뺀 나머지가 뭐다? 이게 명목 화폐 수요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미시적 분석이에요. 자, 미시적 분석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명목 화폐 수요가 된다는 것이고, 이거 좀 식이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내용은 자, 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국민소득 또는 총 지출의 증가 함수다. 요 함수인데 여기 L, Y, R이 있죠. 그래서 이제 Y가 증가하는 경우 L은 자, 같이 증가한다. 증가 함수입니다. L, R은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명목 화폐 수요입니다. 명목 화폐 수요인데 명목 화폐 수요는 국민소득 또는 총 지출의 증가 함수고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명목 화폐 수요 이 함수는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어쨌든 간에 결론이 중요한 거죠. 명목 화폐 수요는 국민소득 또는 총 지출의 증가 함수고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렇게 갖고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목 화폐 수요 곡선 나왔습니다. 자, 실질 화폐 수요 L, Y, R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증가 함수예요. Y의 증가 함수입니다.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입니다. 그럼 명목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식 해가지고 화폐 수요니까 MT로 표시했습니다. MT. 그래서 MD 이퀄 자, P 곱하기 L, Y, R. 여기에 좀 전에 그 식에서 빠졌던 거예요. MD 이퀄 P 곱하기 L, Y, R인데 빠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명목 화폐 수요하고 물가 수준의 평면에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물가고요. 명목 화폐 수요입니다. 가로축은. 여기다 나타나게 되면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L, Y, R분의 1인 직선이 돼요. 이겁니다. 이 곡선이에요. 이런 직선이 된다. 근데 만약에 주어진 명목 이자율 수준에서 실질 소득이 Y에서 Y'으로 증가한 거예요. Y에서 여기 Y고 Y에서 Y'으로 증가하니까 뭐예요? 명목 화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통화당국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T기의 화폐 공급은 통화량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통화당국이에요. 통화당국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T기의 화폐 공급을 갖다가 M으로 나타냅니다. 요만큼의 M. 그리고 이게 화폐 공급선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장의 균형은 명목 화폐 수요와 명목 화폐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이루어진다. 가지고 이때 균형 물가 수준하고 또 균형 통화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균형 물가 수준 P는 P0고 균형 통화량은 MD, MS 다 일치하죠. 그리고 통화량 수준은 중앙은행이 결정한 통화량 수준은 M0가 되는 겁니다. M0 수준에서 MS가 수직이니까 따라서 요 점에서는 MD, MS, M0 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명목화폐 공급 MS 하고 명목화폐 수요 MD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통화량과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되는 거 좀 전에 그래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균형식은 MS 이퀄 MD고 MD 화폐 수요는 뭐예요? P 곱하기 L Y R의 함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 이거는 화폐 수량설에서 나왔던 겁니다. 화폐 수량설에서 MV 이퀄 PY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실질 소득 Y를 갖다가 우리 책에서는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라고 하게 되면 MV 이퀄 PY에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V는 M분의 PY.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M은 여기서 나온 거 있죠. 여기서 나온 M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M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PL, YR이 되겠죠. 양쪽에 P가 있으니까 P 빼면 Y 나누기 L, Y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가 됩니다. 슬라이드가 꽤 많았습니다. 여기가 끝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해 가지고 흔히 언급되는 내용들 가지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에 기초해 가지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약간 새로운 측면에서 거시경제 균형을 거시경제의 일반 균형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차 14주차에서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시경제학 수업하면서 여기까지 진도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중간에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해가면서 하니까 아무리 뭐 3시간 꽉 차게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이 나갔고 뭐 사실은 뭐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자격증 때문에 경제학이 필요한 경우 특강도 하면서 많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수업을 했던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정식 수업 시간에 진행할 때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내용들 포함해 가지고 거시경제학 맨 뒷부분까지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